모든 제국은 자신들이 새로운 종류의 화폐를 발명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결국 모든 제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화폐는 규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정치나 약속, 낙관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깊고 완고한 법칙들. 이 법칙들은 헌법에 기록되지도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다. 수세기에 걸친 위기를 거치며 발견되고 잊혀지고 다시 발견되어 왔다. 그리고 이 법칙들을 모른다면 왜 시스템이 항상 당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것 같은지 영원히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잊혀진 화폐의 법칙을 파헤쳐 보겠다. 고대 로마의 변질된 동전에서 현대 중앙은행의 디지털 속임수에 이르기까지 이 게임이 애초부터 공정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잔혹한 법칙인 그레시엄의 법칙부터 시작해보자. 1500년대 토머스 그레시엄 경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나쁜 화폐는 좋은 화폐를 몰아낸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신뢰받는 화폐와 변질된 화폐가 동시에 유통되면 사람들은 나쁜 화폐를 쓰고 좋은 화폐를 비축합니다. 로마를 예로 들죠. 은화 데네리우스의 점차 비금속이 섞여 순도가 떨어졌을 때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세금과 빚은 새로 만든 쓰레기 동전으로 냈고 오래된 순은화는 숨겨두었죠. 중세 유럽에서도 왕들이 동전을 깎거나 금을 구리로 대체했을 때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교훈은 이렇다. 통치자가 화폐를 저질화해 속이려 하면 사람들은 적응한다. 그들은 가짜를 쓰고 진짜를 모은다. 그리고 그 순환이 시작되면 화폐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그러나 첫 번째 법칙과 거의 쌍둥이처럼 악랄한 두 번째 법칙이 있다. 19세기 프랑스의 아돌프 티아르, 티아르스의 이름을 딴 티아르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진정한 붕괴의 순간에는 논리가 뒤집힌다고 말한다. 위기 속에서는 좋은 화폐가 나쁜 화폐를 몰아낸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상상해보라. 물가는 며칠마다 2배로 치솟았다. 술에 가득 지폐를 들고도 빵 한 덩어리밖에 살 수 없었다. 그런 환경에서 누구도 마르크화를 한순간이라도 더 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달러, 금, 담배, 물물 교환 등 실물 가치 있는 것으로 도피했다.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수많은 초인플레이션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티어의 법칙은 시스템이 붕괴하고 사람들이 국가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는 순간을 말한다. 그레시엄은 화폐에 서서히 썩어가는 과정을, 티어는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묘사한다. 그렇다면 서서히 썩어가는 과정과 완전한 붕괴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캔털론 효과가 작용하는 지점이다. 인플레이션이 항상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드러내는 법칙이다. 18세기 초 아일랜드계 프랑스 경제학자 리처드 캔털론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새로운 화폐가 경제에 유입될 때 그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화폐 공급원인 정부, 은행, 엘리트 계층이 가장 먼저 그 돈을 사용한다. 그 돈이 노동자와 저축자에게 흘러들 때쯤이면 물가는 이미 상승한 상태다. 초기 수혜자들은 어제의 가격으로 자산과 상품을 구매한다. 후발 수혜자들은 내일의 가격을 치러야 한다. 캔턴 효과는 화폐 발행이 월스트리트는 부유하게 만들지만 메인스트리트는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한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양적 완화가 주식시장은 부양했지만 임금은 정체된 이유, 경기 부양 수당이 식료품비와 주거비 상승으로 사라진 이유를 설명한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부의 이전이다. 그리고 당신은 승자편이 아니다. 잔혹한 점은 이것이 의도된 구조라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혜택을 상층부로 집중시키면서 그 비용을 물가 상승으로 위장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강탈당한 느낌을 받지만 도둑을 볼 수 없다. 캔턴 효과는 현대 금융 시스템에 숨겨진 조작 장치이며 최초의 동전이 주조된 이래로 작동해왔다. 부자들은 단순히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돈을 다르게 받는다. 캔턴 효과가 새 돈이 상층부로 흘러가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금융억압은 정부가 당신이 결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가들이 산더미 같은 부채에 직면하고도 쉽게 갚을 방법이 없었을 때 만들어졌다. 세금을 올리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채무 불이행은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다. 시민들을 시스템 안에 가두고 조용히 그들의 부를 빼내는 것이다. 그 작동 방식은 이렇다. 중앙은행은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플레이션 이하로 낮게 유지했다. 이는 예금 계좌의 실질 가치가 매년 감소함을 의미했다. 동시에 자본 통제로 해외 자금 이동이나 대체 자산 구매가 제한되었다. 시민들은 마이너스 수익에 갇힌 채 정부가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상쇄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이는 표면상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파괴적인 침묵의 세금이었다. 오늘날로 시계를 돌려보면 동일한 시나리오가 반복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는 10년 넘게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축자들은 수조 달러의 실질 부를 잃은 반면 이미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은 자산 가격 급등으로 이익을 봤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금리는 다시 폭락했고 일반인들은 주택과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저축이 잠식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21세기에 맞게 업데이트된 금융억압 정책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 정책의 장점은 대다수 시민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유를 모른 채 단지 가난해진 느낌만 받았을 뿐이죠. 하지만 이런 법칙은 개인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제국 전체 규모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트리핀의 역설, 즉 준비통화 덫이 등장합니다. 1960년대 벨기에계 미국인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은 미국 의회 증언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 결함을 경고했다. 미국 달러가 세계 준비통화라면 미국은 글로벌 무역을 지원할 충분한 달러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래야 세계 다른 지역이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 세계는 달러를 신뢰했고 글로벌 상업은 확장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불안정성을 보장했다. 미국이 해외로 달러를 더 많이 밀어낼수록 금과의 연결은 약해지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더 취약해졌다. 트리핀의 경고는 1971년 리처드 닉슨이 근본 위제를 폐지하고 달러를 순수한 법정 통화로 전환하면서 현실이 되었다. 그 이후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다른 곳에서 생산된 상품을 대가로 달러를 수출해왔다. 공장은 떠나고 부채는 쌓였지만 달러의 지배력은 이 체제를 유지시켰다. 역설은 잔혹하다. 세계의 준비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면 미국은 자국 경제의 건전성을 희생해야 한다. 이는 쇠퇴를 보장하는 화폐의 법칙이다. 그 결과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생산량보다 더 많이 소비하며 끝없는 차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달러의 지배력은 월스트리트를 떠받치지만 메인스트리트는 텅 비워진다. 이제 도전자들이 포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브릭스 국가들이 대안을 실험 중이다. 중앙은행들은 반세기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비축하고 있다. 수십 년간 미국에 무적의 권력을 부여했던 준비통화제도가 이제 스스로 쇠퇴의 씨앗을 품고 있다. 이것이 트리핀 역설이다. 준비통화는 왕관이자 저주다. 트리핀의 역설이 글로벌 시스템이 어떻게 갇혀 있는지 보여준다면 구타트의 법칙은 이를 관리하려는 모든 시도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를 설명한다. 1970년대 경제학자 찰스 구타트는 단순하지만 파괴적인 사실을 관찰했다. 어떤 지표가 목표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숫자를 사랑한다. 인플레이션 2%, 실업률 5%, GDP 성장률 3%. 이 지표들은 현실을 묘사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달성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스템 자체가 왜곡된다.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보자. 수십 년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약 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합리적으로 들린다. 들리긴 한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금리를 조작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며 자산 버블을 부채질했다. 문서상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되었지만 주택 비용, 의료비, 교육비는 훨씬 더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공식 수치는 안정성을 말했지만 현실은 불안정성을 외쳤습니다. GDP를 예로 들어보죠. 정치인들은 이를 국가 발전의 척도로 숭배합니다. 하지만 성장 자체가 목표가 되자 정부들은 그 수치를 올리기 위해 빚을 쌓고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며 거품을 부풀렸습니다. 그 결과는 번영의 환상과 취약성의 현실입니다. 구사트의 법칙은 이 함정을 드러낸다. 수치를 조작하면 진실을 측정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여정에서 마지막 법칙, 부채의 수익 감소 법칙이다. 고대적이거나 우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대의 냉혹한 산술이다. 성장 초기에는 부채가 확장을 촉진한다. 1달러를 빌리면 1달러의 GDP 성장, 어쩌면 그 이상을 얻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부채가 쌓일수록 수익은 떨어진다. 1달러의 신규 부채가 성장의 50센트만, 그 다음엔 25센트만, 결국 더 적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결국 부채는 계속 증가하지만 성장은 정체됩니다. 기계는 더 이상 가속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게에 신음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는 3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차입붐은 실질부를 덜 창출합니다. 대신 금융시장, 펀드, 복지 지출을 떠받치고 환상을 유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부채 포화는 모든 제국이 도달하는 종착점이다. 로마는 확장 속도가 느려지자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프랑스 왕정은 1789년 이전에 차입으로 붕괴되었다. 영국 제국은 2차례 세계대전 이후 부채로 인해 고통받았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같은 심판을 맞고 있다. 법칙은 무자비하다. 차입은 시간을 벌 뿐 탈출구는 아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법칙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돈은 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력처럼 엄격한 규칙에 지배받는다. 나쁜 화폐는 붕괴까지 좋은 화폐를 밀어낸다. 위기는 사람들이 건전한 자산으로 도피하게 만든다. 새로 발행된 화폐는 다수에게 도달하기 전에 소수를 부유하게 한다. 정부는 빚을 조용히 없애기 위해 시민을 억압한다. 준비통화는 스스로를 속이게 만든다. 목표는 진실을 왜곡한다. 그리고 결국 빚은 스스로를 소모한다. 잊혀진 화폐의 법칙들은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의 법칙이다. 인플레이션이 저축자를 약탈하는 이유, 임금이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 월스트리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모기지 부담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국가가 신뢰로 흥하고 빚으로 몰락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금융 역사의 리듬이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은 이렇다. 이 게임은 당신이 이기도록 설계된 적이 없다. 평범한 시민은 투명성 아래 살고 엘리트는 비밀 아래 산다. 당신은 세금을 신고하고 그들은 자산을 이동시킨다. 당신은 임금을 벌지만 그들은 먼저 돈을 받습니다. 당신은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쥐고 있지만 그들은 오르는 자산을 쥐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자체 법칙을 따르며 당신이 그 법칙을 배우지 않는 한 영원히 눈먼 채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돈은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법칙은 똑같이 당신을 짓밟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